안녕하십니까? IMJ 투자자문, IMJ 파이낸스의 데이비 애널리스트입니다. 아,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유가 얘기를 한번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유가 비관론자가 왜 됐는지 그런 장기적으로 그런 흐름을 말씀드렸었고, 오늘은 이제 유가 제가 시리즈로 한번 쫙 짚어드린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유가의 연중 흐름의 비밀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것만 오늘 좀 챙겨가시면, 글쎄요, 5일로 돈 벌시기가 조금 더 수월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제가 이제 데이터 전문가로 일을 좀 하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통계적으로 한번 좀 분석을 해봤고요. 또 왜 유가가 항상 그 모양으로 움직이는지 그런 또 근거들을 또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또 투자 전략이나 전망에 그걸 또 활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진 바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렇게 뭐 공부하고 또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했던 내용들을 한번 공짜로 오픈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뭐 궁금하신 거는 댓글이나 저희 IMJ 파이낸스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답글을 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합니다. 국제 유가의 연중 흐름의 비밀, 물 한 잔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WTI 장기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뭐 오르고 있죠. 뭐 경제가 계속 좋아지니까 뭐 유가는 가격 변수의 재료들은 다 올라가기 마련이겠죠. 앞으로도 계속 뭐 아주 긴 흐름에서는 올라가겠죠. 네. 장기 추이는 이래요. 근데 여기 안에 뭔가 함의되어 있는 통계적인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통계학과 출신이어가지고, 통계적인 특징이 있다. 자,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을 하시면요. 그 유가를 매매하시는, 오일을 매매하시는 선물 투자자분들이나, 뭐, 또 여러 이제 전략을 세우시는데 굉장히 수월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그거를 한꺼풀 한꺼풀 벗겨드릴 테니까, 뭐, 다 기억에 남으시진 않겠지만 제가 오늘 뭐 한 20분, 25분 얘기하는 게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거 한두 개만 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유가 장기 추세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변동 요인을 한번 보시면 유가가 변동하는 요인은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경제겠죠. 경제에는 이제 금융시장이 포함이 될 거고요. 달러와 가치 이거 중요합니다. 참고로 신한금융투자에서 좀 갖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금융투자 땡큐. 달러와 가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펙의 생산정책 6월에서 12월 정례회의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오펙은 14개국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우디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집합하면 언제든지 또 집합하는 임시회의가 있어요. 여기서 유가를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들 뒤에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와 공급이죠. 어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그 점에서 형성된다는 점, 우리 옛날에 경제학 시간에 많이 배웠죠. 자, 변동 요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포함되지 않는 게 이제 지정학적인 요인이 있겠죠. 전쟁. 우리 옛날에 1973년도 석유 파동 때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가가 폭등한 적 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하고 영국 스태그플레이션 나왔고 세계의 대준공황이 왔던.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이 셰일가스를 찾기 시작하죠. 우리나라도 원유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변동 요인들이 유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은요. 조금 중장기적인 얘기들이에요. 우리는 또 조금 짧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긴 호흡에서 만 볼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 써져 있는 요인들은 조금 중장기적인 요인이다. 그러면
1년을 놓고 봤을 때 연초부터 연말까지 유가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네. 제가 하도 궁금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뭐 유가에는 이제 브렌트유도 있고 두바이유도 있고 WTI도 있고 많이 있는데 WTI 기준으로 할게요. 그냥 가장 많이들 우리가 거론을 하고 있으니까요. WTI가 1년 동안 어떤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1년을 시작해서 연말까지 어떤 해는 이렇게 움직인 해도 있을 거고, 어떤 해는 이렇게 움직인 해도 있을 거고, 어떤 해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한 해도 있을 거고, 그냥 1년 내내 횡보한 해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연중 흐름들을 평균을 내본 거예요. 1990년 이후로 보니까 한 30년 데이터죠. 매해 데이터들을 평균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1월부터 해서 이렇게 평균적인 흐름이 이렇게 흘러갔다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중앙값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30개 데이터를 평균이 아닌 중앙값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2000년 이후로 보면 유가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오고 2010년 이후로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보면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네요. 그 다음에 올해는 어떠냐, 이렇게 갔다가 지금 좀 횡보하고 있죠. 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좀 느낌이 오나요? 이런 차트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국제유가를 투자하시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이런 내용이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왜 오르다가 빠지는가? 왜 연중에 오르다가 빠지나? 왜 오르다가 빠지나? 왜 오르다가 쉬나? 왜 이런 흐름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결론을 내리면요. 국제유가는 부채꼴 모양을 갖고 있다. 부채 형태를 갖고 있다. 요거 오늘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국제유가는 연초에 시작해서 올랐다가 연말에 끝나는 요런 부채형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연초에 시작해서 쭉 오르다가 내려가서 끝납니다. 연초보다 연말이 보통 높기 마련이죠. 유가는 장기적으로 상승했으니까. 연초보다 연말에 유가가 빠진 해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연초보다 유가는 연말에 보통 오릅니다. 근데 그 오르는 형태가 쭉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근데 2010년 이후로는 쭉 오르다가 조금 빨리 꺾여서 이렇게 되네요. 그죠? 어쨌든 유가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보면은 상반기에는 좋고 하반기에는 안 좋은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전문용어로는 정강후약이라고 그러죠. 정강후약.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통계적인 특징이 매해 된다면 너무 쉽지 않아요? 연초에 유가를 사서 여름에 팔면 돼요. 네. 너무 쉬운 전략이죠? 유가는 왜 상반기에 오르고 하반기에 빠지는가? 오늘의 저의 포커스는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단어를 만약에 하나를 꼭 기억해 가신다면은 이 부채를 꼭 기억해 가세요. 유가 부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유가 부채. 유가는 부채 형태로 1년 동안 움직인다. 유가의 1년 연중 흐름은 부채 모양이다. 올해도 상반기 올랐잖아요. 그죠? 왜 이런 형태가 발생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비밀의 함의점이 있어요. 많이 그려놨습니다. 유가가 왜 연초 이후로 비실비실되다가 오르다가 이제 날씨가 추울 때는 다시 꺾이는지. 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저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 유가는 이렇게 올랐다가 하반기에 이렇게 내려가는가? 가장 큰 이유는요. 요겁니다. 요거. 요 여자분 지금 여행 중이신 것 같아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유가가 보통 한 3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8, 9월까지 올라가요. 요때 올라갑니다. 요때. 요 한 5, 6개월? 조금 더 일찍 꺾일 때는 한 5, 6월에 꺾일 때도 물론 있어요. 어쨌든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에 유가가 여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봄, 여름에 주로 유가는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을하고 겨울은 유가가 보통 빠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왜 봄, 여름에 유가가 올라가는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생각을 해보세요. 유가를 사용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기업 아니면 가게겠죠. 왜냐면 기업은 뭐죠? 공장 돌려야 되잖아요. 가게는 자동차 타고 다니고 뭐 난방유 수요가 있고 그러겠죠. 네. 근데 기업은 공장은 1년 내내 돌아가요. 그죠? 그러니까 기업은 상관이 없어요. 이 유가 패턴을 만드는 거는 결국 가게, 이 개인들인데 왜 그러냐면 봄, 여름은 어떤 때입니까? 날씨가 좋은 때예요. 외부 활동하기 좋은 때입니다. 즉, 전 세계 사람들이 빨빨 버리고 돌아다니는 때가 이 봄, 여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전 세계를 나눠볼까요? 이 북반구하고 남반구로 나눠보면은 전 세계 선진국들, 이 유가를 쓰는 나라의 대부분이 다 북반구에 있습니다. 그렇죠? 밑으로는 남미가 있고요. 오세아니아 있고 아프리카 있는데 아프리카는 거의 수요 안 하겠죠? 남미도 뭐 제한적이죠? 여기는 뉴질랜드, 호주 두 개밖에 없어요. 북반구는 뭐 있습니까? 한중일, 동북아가 있죠? 유럽 있죠? 인도 있죠? 미국 있죠? 캐나다 있죠? 뭐 멕시코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유가 수요는 거의 북반구에서 나오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북반구에 있는 사람들이 유가를 쓰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시기가 봄부터 여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1년 내내 유가를 공장을 돌리면서 소비하지만 개인들은 보통 특히 이 유가를 사용하는 중진국 이상의 선진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 북반구 사람들이 유가를 보통 이 봄, 여름에 많이 쓴다는 거죠. 이 봄, 여름 날씨 좋으니까 많이 돌아다닌다는 건데 그거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드라이빙 시즌이죠. 보통 5월부터라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5월부터 한 8월까지 그 북반구에 있는 선진국 사람들이 엄청 놀러 다니잖아요. 대놓고 휴가 내고 말이죠. 네, 엄청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 수요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실질적으로 드라이빙 시즌은 5월부터 8월이라고 많이들 규정을 합니다. 여름휴가 이때 북반구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는데 어때요? 원유는 생산해가지고 우리 소비자까지 올 때까지는 이동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유가를 사야겠죠? 만약에 지금 미국의 유가가 드라이빙 시즌 때문에 엄청 필요하다. 그러면 5월부터 8월에 유가를 땡기겠습니까? 중동으로부터 3월, 4월부터 이미 유가를 실어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배 타고 쭉 오겠죠, 미국으로. 한 1, 2개월 거쳐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3, 4월부터 보통 유가가 조금 일찍 오르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 국가로 먼저 배송을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소비자한테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드라이빙 시즌은 5에서 8월이지만 실질적으로 유가는 3, 4월부터 오르기 시작한다. 그런 패턴이 매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빙 시즌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는 항상 이 봄부터 여름에 오르는 경향이 있더라. 그 다음에 태풍이 또 여름에 항상 많아요. 태풍이 오면 왜 유가가 오르죠? 공장 중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공장이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뭐 배가 못 뜨는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태풍 요인, 기후적인 요인도 유가 상승 재료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보통 7월에서 9월에 많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빙 시즌으로 봄부터 여름까지 수요 한번 땡기고 또 기후에 대한 기후가 어떤 뭐 급변동하면서 태풍이나 뭐 허리케인 이런 게 있으면서 유가가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패턴을 봄, 여름에 많이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지났어요. 휴가 다 갔다 오고 뭐 놀러 다니는데 추워졌어, 날씨가. 그럼 사람들이 잘 안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요는 줄어드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유가는 또 금융 변수잖아요. 경기 변수기도 하고요. 희한하게 하반기에 금융시장이 폭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금융시장이 폭락하면 유가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폭락하죠. 같이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희한하게 글로벌리 금융시장의 폭락이나 변동성 확대는 꼭 하반기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또 하반기에 그거에 따라서 급락했던 경우가 많았다. 이런 어떤 패턴들도 유가가 하반기에 세지 않은 그런 이유가 있다.
그 다음에 요 오펙회의인데요. 오펙회의는 글쎄 뭐 큰 변수는 아닙니다만, 오펙회의는 6월 말하고 12월에 있습니다. 보통 이때 이제 뭐 감산 얘기하면서 유가가 오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어때요? 가을에는 이 회의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유가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말씀들을 드립니다. 왜 유가가 이런 부채 형태를 갖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린 게 뭡니까? 북반구 사람들이 봄, 여름에 많이 돌아다닌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그 날짜를 한번 정해본 게 드라이브 시즌으로 보자고요. 쉽게. 직장인들의 평균 휴가 일수를 보면은 미국이 14일, 프랑스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독일 26일, 영국 24일, 한국 7일. 한국은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다들 열심히 일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는 이게 별로 체감이 안 되지만요. 외국은 이게 지금 영업일 기준으로 보면 한 달에 20일이잖아요. 그죠? 한 달에 20일 일하는데 프랑스는 한 2달 논다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독일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놀고요. 영국도 한 달 이상 놀고, 미국은 한 3주나 한 달 놀겠네요, 거의. 기본적으로 한두 달 내내 논다는 겁니다. 이 북반구 선진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유가를. 사무실에서 앉아있는 게 아니고. 이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특징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자, 미국의 원유 재고 추이를 제가 14년부터 그려봤는데요. 원유 재고가, 보세요. 한 4, 5월부터 꼭 내려가죠, 매해. 15년도 보면은 4, 5월부터 내려가고, 16년도 5월부터 내려가고, 17년도 4, 5월부터 내려가고, 18년부터도 4, 5월부터 내려가고. 매해 원유 재고가 왜 봄, 여름만 되면 이렇게 내려가는가? 바로 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의 원유 재고가 봄부터 여름 사이에 이렇게 매해 항상 내려온다니까요. 이건 제가 그린 게 아니잖아요. 원유 재고가 내려간다는 거 뭡니까? 이때 원유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죠? 이런 영향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너무 흥분을 했네요. 물 한 잔 마시고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거 보니까 너무 제 마음이 좀 답답해가지고 흥분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도 휴가가 좀 늘었으면 좋겠네요. 노동시간은 줄어들고는 있는데 휴가가 늘어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눈치 보면서 직장인들이 일하고 있고, 하루빨리 선진국처럼 우리도 좀 더 많은 휴가를 보내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어쨌든 anyway,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거의 하반기에 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유가가 보통 봄, 여름에 오르고 가을, 겨울에 빠지는데, 이 가을, 겨울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융시장이 폭락을 하는 경우가 이 가을, 겨울에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 세계 미국이 대장이니까요. 저는 미국을 굉장히 애증을 갖고 있고, 전 세계의 헤게모니를 미국이 거의 영원히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미국주의자입니다. 미국 경기 악화나 미국 주식시장의 급락이 언제 발생했는가를 제가 최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조사해 보니까요, 83%의 확률로 하반기에 터졌습니다. 즉 6번 중에서 5번은 하반기에 터졌어요. 위기가 온다, 대부분 하반기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9.11 테러, 87년 10월 대폭락 사건, 그죠? 그 다음에 리만 브라더스 9월 14일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 언제였죠? 11년 8월 5일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 주식시장 대폭락 언제였죠? 15년 8월로 기억합니다. 어때요?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미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항상 하반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상반기에 위기가 오는 걸로 베팅했다면 아마 계속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흐름도 국제유가가 하반기에 좀 약세를 띠는 계절적 패턴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의 통계적인 특징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쫙 해보겠습니다.
요거 나중에 그 혹시 뭐 들으신 분들 중에 뭐 데이터가 진짜 궁금하다, 엑셀로 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국제유가의 통계적 특징들 한번 숫자로 정리해 볼게요. 상반기에 강세다. 특히 언제라 그랬죠? 봄부터 여름. 월수로 보면은 3월부터 한 8월까지 보통 강세다. 2000년 이후로 30년 동안 상반기에 상승할 확률은 75%. 와, 상반기에 유가 롱 포지션 잡으면 75% 확률로 먹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00년 이후로 상반기에 15% 이상 유가가 급락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상반기에 국제유가가 급락한다? 이런 일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빠져봐야 살짝 빠졌다는 거죠. 연중 고점은 언제 나오느냐? 7월에서 9월에 형성됩니다. 왜? 드라이빙 시즌이 다 진행이 되고 태풍도 좀 이제 지나가고 나면 그다음부터 빠진다는 거죠. 근데 2010년 이후로 보면은 금융위기 이후로 보면은 연중 고점이 5월로 조금 빨리 형성이 되네요. 옛날엔 7, 8월까지 갔다 꺾였지만 요즘에는 한 5월, 6월 갔다가 좀 미리 꺾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 기준으로는 12월에 고점을 쳤던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경기가 굉장히 좋아서 그래요. 이런 때 99년, 2007년, 2009년, 2010년, 2017년은 유가가 쫙 올라서 12월까지 계속 끝까지 올랐는데 이랬던 해의 특징은 그 해 경기가 좋은 때 그때는 그냥 연말까지도 유가가 계속 올라갔던 특징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름에 고점을 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다음에 상승률 하락률을 보겠습니다. 가장 상승률이 높은 달은 3월이다. 왜? 이때부터 드라이빙 시즌 선수유가 시작되기 때문에. 북반구 선진국 사람들이 드라이빙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가를 땡기는데 그 유가 땡기는 게 보통 이제 미리미리 땡겨야 되니까 3월부터 땡긴다는 거죠. 중앙급 기준으로는 4월. 가장 하락률이 높은 달은 11월 하고 10월입니다. 네. 가을에 많이 빠지죠. 봄에 많이 오르고 가을에 많이 빠진다. 유가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봄에 많이 오르고 가을에 많이 빠진다. 2000년 이후 가장 상승률이 높은 달은 4월과 3월. 2010년 이후로 가장 하락률이 높은 달은 5월과 9월. 그렇다는 거죠. 자, 가을이 부진하다고 했는데 연중 40% 이상 유가가 만약에 시작해서 올랐다. 그러면 40%에서 60% 고점 확률이 80%입니다. 그러니까 60% 이상 넘어서 유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작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슈퍼 턴어라운드 국면을 제외하면은 10월에서 11월 가을에 유가가 2개월간 하락할 확률은 70%. 그러니까 가을에 유가는 보통 빠졌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봄, 여름에 드라이빙 시즌이 끝나고 이제 휴가 다 갔다 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거죠.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갑니다.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부채 형태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제가 유가 부채라고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유가 부채. 유가는 1년의 부채 형태로 움직인다. 봄, 여름에 올랐다가 가을, 겨울에 빠지는 이런 그림을 거의 매 보여주고 있고요. 가능한 한 그래서 상반기에는 유가를 롱베팅하는 게 좋아요. 하반기에는 가능한 한 유가를 숏베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상반기에는 유가가 오르니까 보통 유가가 오를 때 좋은 종목들을 사야 되겠죠. 당연히 하반기에는 유가가 내려가면 좋을 종목을 사야 되겠죠. 유가가 상승했을 때 수혜주는 뭡니까? 정유화학입니다. 왜? 얘네들이 유가를 비싼 가격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더 비싼 가격에 물건을 팔거든요. 마진이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한번 다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S오일 이런 정유화학주들 한번 그 월봉 차트 한번 쫙 보세요. 상반기에는 보통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요. 진짜예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매해 그런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유가가 하락할 때 좋은 종목들이 오르겠죠. 대표적으로 뭐죠? 운송, 유가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항공, 비행기들 얼마나 유가 많이 씁니까? 몇천 킬로 달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한전 같은 유틸리티겠죠. 한전도 기름 많이 쓰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유가가 빠질 때 좋단 말이죠. 이런 기업들을 한번 주가를 한번 쳐보세요. 제 기억으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주가가 간 해는 거의 없을걸요. 왜냐면 상반기엔 국제유가가 보통 오르기 때문에. 한국전력 같이 유가가 오를 때는 안 좋잖아요. 한전은 한국전력 주가가 상반기에 강세를 보였던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제 기억에 맞다면요. 어쨌든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유가의 전략을 세우시고 종목 전략을 세우신다면 우리가 조금 더 유가를 대하는 데 있어서 확률 높은 수익권을 가져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정리를 한번 또 우리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하잖아요, 제가.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립니다. WTI 연중 흐름의 비밀 오늘 좀 제가 오픈을 해드렸는데 유가가 어떻게 1년 동안 움직이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장기 추이는 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 안에 연중으로 봤을 때는 독특한 흐름이 있더라. 변동 요인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빠졌죠.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요인들은 굉장히 일시적이거나 중장기적인 얘기다. 그래서 연중 흐름을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근데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말씀 꼭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키워드가 부채라 그랬죠. 유가 부채. 유가는 항상 부채 형태로 움직인다. 연초부터 천천히 오르다가 여름에 고점을 찍고 가을 겨울에 빠지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봄 여름에 오르고 가을 겨울에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그 전문가님께서 문소리 내면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조금 늦게 들어오셔도 되는데 유가는 왜 부채 패턴을 갖고 움직이는가? 뭐 이런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유가를 쓰는 북반구의 선진국 사람들이 대부분 봄 여름에 놀러 다닌다. 그래서 수요가 많더라. 그 수요가 꺾이면은 가을이 되면서 유가는 빠진다. 요 그림의 큰 그림 가져가시면 되고요. 드라이브 시즌 선진국들 휴가 장난 아니다. 엄청 많이 가기 때문에 여름에 유가 수요 이거 무시할 수 없다. 원유 재고 미국 거 보시면은 진짜로 여름에 항상 미국의 원유 재고는 빠지더라. 이유는 요거 때문이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항상 하반기에 왔다 거의. 그래서 하반기 유가가 급락했던 사례들이 많았다. 이런 것도 계절적 패턴의 요인이 되겠고요. 통계적 특징들을 한번 쫙 정리해드렸습니다. 상반기 유가가 오를 확률은 75%, 그 다음에 2000년 이후로 15% 이상 급락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러니까 유가가 만약 상반기에 뭔가 급락을 했다. 그럼 무조건 롱베팅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죠? 연중 고점은 보통 여름에 찍었다. 그런 것들이고요. 봄에 좋고 가을에 안 좋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상반기에는 유가를 가능한 한 롱베팅 하시고요. 하반기에는 가능한 한 유가를 숏베팅 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상반기에는 유가 상승하는 수혜주, 정유화학, 하반기에는 유가가 하락할 때 좋은 운송, 항공,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비밀스러운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 하루에 다 오픈하면 재미없으니까 또 앞으로 제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들을 확확 돌려가면서 또 좋은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해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국제 유가의 어떤 중장기적인 비관론자가 된 이유 말씀드렸고 오늘은 유가의 특징, 통계적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유가의 음모론을 한번 준비해 볼까 해요. 그래서 좀 흥미로운 얘기들 가지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 다음으로 저보다 더 뛰어나신 닥터나는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